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14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더위의 끝을 알리는 말복에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광복절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기압권에서 당분간 폭염은 지속되겠고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불안정이 증가한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할 경축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조됐던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은 배제하고 통일 대한민국에 맞춘 메시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을 강화합니다. 노후된 청사나 관사를 청년주택으로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늘봉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됩니다. 초등 1학년생 약 80%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더위의 끝을 알리는 말복이 무색하게 이 폭염과 열대야는 광복절 이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막히는 무더위 속 삼계탕을 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보양식으로 달랩니다. 오늘은 삼복더위의 끝을 알리는 말복입니다. 그런데 이 폭염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36도, 대구 34도, 부산 33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일 최고 체감 온도의 경우 오후 3시 기준 파주 38.2도, 서울 34.8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 분포를 보였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전력 수요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전력 최대 수요는 94.6기가와트로 여름과 겨울을 합쳐 가장 높았습니다. 온열 질환자만 2,400명을 넘었고 가축도 약 76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집에 아침 한 9시 정도만 돼도 한 3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요새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안 키면은 있을 수가 없어서. 더워서 누가 버리고 왔다며. 아빠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압 영향과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는 태풍들로 한반도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열기와 많은 양의 수증기가 만나면서 소나기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mm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 현장을 찾아서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구호금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폭발과 함께 강한 불길이 일어납니다. 인천광역시 청라동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모습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하 주차장입니다. 검게 그을린 바닥과 뼈대만 남은 천장 구조물이 당시 큰 불이 났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42대가 완전 전소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무엇보다 국민 사이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는 이른바 전기차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기차의 화재 불안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제조사에 권고했습니다. 또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국내 보급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와 지하주차시설 안전 강화 등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수립, 다음 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재 현장을 찾아 통합지원본부와 응급진료소 운영 등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수습 현황을 살핀 이 장관은 피해 주민을 만나 안부를 묻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나와 계신가요? 아니면 댁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낫네요. 네네네.
이어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등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난구호금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금전 지원을 추가로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편안한 일상으로 빨리 복귀를 하셔야 될 텐데 저희가 그에 필요한 지원은 우리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 선례를 비롯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립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눕니다. 허미미 선수는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으로 이중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 국가대표가 되길 바랐던 할머니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LA 올림픽에선 금메달을 따 할아버지 앞에 바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한 허 선수.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허미미 선수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이 청와대 오찬에 초청돼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직접 소개하면서 먼 길 마다 않고 고국을 찾아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자유로운 나라를 꿈꿨던 독립영웅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잊지 않고 자유와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영웅들이 남긴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독립운동가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이사와 일제에 항거한 저항시인 이육사 선생의 외동딸 이옥비 씨, 이동일 순국선열 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도 함께했습니다. 독립유공자인 외조부와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인 부친을 둔 김민석 공군준위 등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보훈 명문가 후손들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광복절을 맞아서 발표할 경축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강조됐던 한미일,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는 대신에 통일 대한민국에 초점을 맞춘 보다 구체적인 통일 구상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새로운 통일관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경축식 메시지의 초점은 통일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존의 통일 한반도가 아닌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로운 통일 담론 제시를 시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우리나라 주도의 통일 실현을 강조하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이번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전 마련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없었던 통일을 위한 국내외의 역할과 방향성을 소개할 거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다시 한번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지난해 광복절 메시지로 다뤄진 한미일 안보협력이나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등에 대해선 언급이 최소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요즘 광복절 풍경에선 집집마다 내건 태극기 물결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주변에서 쉽게 태극기를 살 수 있도록 편의점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창문에 붙이는 태극기처럼 형태도 다양화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문기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서울 광화문 광장. 집에 태극기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에 그 태극기 소지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집에서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 태극기를 어디서 사야 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태극기 어디서 사는지 알고 계신가요? 태극기요? 예. 정확하게 사는 데는 잘 모르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처럼 태극기를 파는 곳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해 주민센터 등의 태극기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 80주년을 맞이해서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들에서 국민들이 쉽게 태극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업과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GS25 편의점과 지금 현재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 확산에도 나섭니다. 평범한 40대 주부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이 태극기는 창문에 붙일 수 있는 태극기입니다. 국기꽂이가 없는 신축 아파트나 통창문, 반만 열리는 창문의 주상복합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문에 붙일 수 있는 태극기입니다. 이렇게 모서리마다 흡착 고무가 부착돼 있어 창문에 붙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개양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주상복합인 아파트에는 그 개양 장치가 잘 없어요. 꽂이가. 그래서 이거는 안에서 거실이나 이런 창문을 이용해서 누구나 아이들도 어른도 뭐 남녀노소 쉽게 부착할 수 있고. 한편 태극기는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기념일에 개양하면 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110년 전 일본의 침략에 맞섰던 의병 관련 기록들이 광복절을 앞두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주독립 국가를 향한 의지가 담긴 한말 의병 관련 문서와 한일 관계 사료집, 조현 묘가군 시판 등이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김창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게 늘어진 두루마리 위에 한자가 빼곡히 적힌 문서. 일제 헌병경찰이었던 개천장치가 탈취한 자료를 모아 1939년 8월 제작한 두루마리입니다. 길이가 각각 4m, 6m에 가까운 두루마리에는 1851년부터 1909년까지 작성된 한말 의병 관련 문서 13건이 담겨 있습니다. 1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에 있었던 의병들의 기록이 광복절을 앞두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유산을 국내로 되찾아오는 그런 물리적 회복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선조들이 조국을 지켜왔던 정신을 오롯이 회복하는 값진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천장치가 각 두루마리에 남긴 제목에는 일제가 의병을 탄압하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최익현 등 항일 의병장의 편지 옆에는 개천장치가 직접 써내려간 주석도 달려 있습니다. 13도 창의군 총대장 허위가 붙잡힌 당일 작성한 공문서도 두루마리에 표장돼 있습니다. 의병들의 활동과 체포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된 최초의 자료입니다. 헌병경찰로서 한국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그 실증할 수 있는 자료가 오늘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게 가장 큰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유일하게 편찬한 역사서 한일관계 사료집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한일 관계사를 중심으로 삼국시대부터 연대별로 일본의 침략성을 실증하고 식민 탄압의 잔혹함과 3.1운동의 원인부터 전개 과정이 정리돼 있습니다. 편찬 당시 백질이 제작됐지만 완전한 형태로 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다 집필자인 독립운동가 김병조의 인장이 날인돼 있어 그 가치가 높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나로드 운동과 항일 언론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송진우의 아버지가 직접 쓴
조현묘 가군 시판도 환수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환수 유무를 대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한편 국외 소재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국유 재산의 활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후환 청사나 관사를 청년주택으로 개발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학교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유지 위에 세워진 공립학교에 증축과 개축도 허용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과 현금 대신 유가 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물납 주식에 대한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 보존해서 개발 활용으로 바꿨다며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며 동시에 국민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향후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화답하여 국유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된 청사와 관사를 청년주택으로 개발해 2035년까지 2만 2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 클러스터 등 청사, 관사 19곳은 물론 대방동 군부지 등 국유토지 19곳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도 원룸에서 벗어나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1.5룸 등으로 다양화하고 피트니스 센터 등의 공유시설도 함께 지을 계획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 관악 복합청사를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30% 저렴하게 창업 공간과 창업 기숙사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가운데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 청년에 우선 임대합니다. 서울 강서와 강원 원주 등의 국유지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보다 국유재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유지 위에 세워진 공립학교의 증축과 개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의 시설을 1991년 이후 설립된 학교는 증개축할 수 없었고 그동안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대금과 대부료 등을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국고 수입 증대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업 상속인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는 우선 매수 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이면 물납 가액보다 높은 선에서 평가액보다 20에서 50%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2년 만에 가장 크게 늘면서 거래 금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정부 대응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이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거래량을 넘어서서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파트 값이 예상보다 빨리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는 그동안 매수를 보류했던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문제는 이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넘어서서 행여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점검할 방침인데요.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까지 서울시의 개발 제한 구역과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그 신호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 8일에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죠. 이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 11만 가구 플러스 알파 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공이 사들인 신축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신축 매입 임대주택도 1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당초 올해 계획이었던 33,000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어나는 건데요. 이렇게 추가된 물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이 이 88 공급 대책에 담긴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세부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공개가 됐죠. 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주대책 수립 방안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과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빠르면 2027년부터 매년 2만에서 3만 가구가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인근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하는 문제가 우려됩니다. 국토부는 해당 주민의 80% 이상이 해당 권역 내에 이주를 원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이주 물량 공급을 위해서 순환 정비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근의 신규 유후부지 개발과 영구 임대 재건축을 통해 이주 주택을 확보하고 이후에는 이 주택을 리모델링을 거쳐 민간에 분양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정부의 설명 보시겠습니다. 1기 신도시 내 용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4만 호 규모로 입지가 우수하고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후한 용구임대주택을 고밀 복합 개발하여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공급하는. 네, 지금까지 정부의 88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 의지자유예방패 연습이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요. 그 일환으로 한미연합소부대 실사격 기동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미군 1기갑사단 예하의 본토 병력이 참가해 기동력을 과시한 현장을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 양국군의 연합소부대 실사격 기동훈련이 14일 시작됐습니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UFS 타이거 연습의 하나로 미국 본토 병력인 미 1기갑사단이 참가해 한반도 전개 준비 태세를 훈련합니다. UFS 타이거는 연합 연습 기간 중 실시되는 육군 통제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UFS 을지 자유예방패 연습이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됩니다. 양국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훈련을 진행합니다.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GPS 교란, 사이버 공격,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위협과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합 시나리오에 반영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특히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이 처음 실시됩니다. 다만 NCG 회의 이후 예상됐던 핵작전 군사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올해 연습에는 19,000여 명의 한국군이 참여하고 48건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진행됩니다. UFS 기간 중 정부 연습과 함께 민방위 대피훈련도 진행되고 특히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공습을 가정해 열립니다. 연습 기간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검증도 진행되고 유엔사 회원국이 과거보다 확대 참가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우리 군의 눈이 되어 대북 감시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줄 정찰 위성 1호기가 본격 가동됩니다. 이로써 대북 정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질 전망인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새빨간 화염과 함께 로켓이 창공을 향해 끝없이 솟구칩니다. 지난해 12월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 감시 정찰 자산인 정찰위성 1호기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임무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말 발사 이후 우주 궤도 시험과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평가를 통과한 겁니다. 국방부는 한반도와 주변을 감시하는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는 425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군 정찰위성은 북핵 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와 중심 지역 전략 표적 감시를 위해 2호 위성과 4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1호기는 2호 IR 위성으로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탑재해 해상도가 매우 높으며 야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원하는 시간대에 북한 지역 내 원하는 곳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방사청은 신속한 징후 감시 및 조기 경보를 위해 초소형 위성 체계도 개발 중이라며 군 정찰 위성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은 군 정찰 위성 적기 전력화를 포함해서 우리 군의 독자적이고 즉흥성 있는 감시 정찰 능력 향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정찰 위성 1호기가 북핵 대응 킬체인의 눈 역할을 하게 되면서 대북 정찰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늘봄학교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생 약 80%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 지원 실장을 별도로 두고 지원 인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약 3,00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도입된 늘봄학교. 정규 수업 시간 전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돌봄의 양과 질을 높였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와 초등 과정이 운영되는 178개 특수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됩니다. 2학기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1학년의 80%가 참여를 희망했는데 정부는 각 학교에서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공간 확보에 힘써 초등학교 1학년 돌봄 대기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시도교육청과 늘봄 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일선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늘봄 실무 인력을 총 9천여 명 배치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늘봄을 전담 관리하는 늘봄 지원실장은 내년부터는 지방 공무원을 늘려 배치할 예정입니다. 늘봄지원실장은 지방 공무원을 순정하여 배치하며 늘봄 학교를 교육적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 교육공무원 인사체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합니다. 2학기엔 기존 교사들 중에서 선발하는데 임기에 한해 늘봄 지원실장 업무만 맡고 이로 인한 교사 결원은 신규 임용을 통해 늘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만 5천여 명 규모의 강사 인재풀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2학기부터는 특수학교에서도 늘봄이 운영되는 만큼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지원 인력도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정부가 가격이 뛰고 있는 여름 배추의 수급 관리에 나섰습니다. 배추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비축 물량을 하루 최대 400톤까지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6,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27% 올랐습니다. 두 달 전과 비교했을 땐 약 75% 상승했습니다.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준데다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영향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하순 배추 비축 물량을 하루 최대 400톤까지 방출할 계획입니다. 평년 8월 중순 가락시장 하루 평균 반입량의 8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들을 최대한 시장에 방출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 재배 농가의 생육 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병해충 예방 약재 할인 공급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최근 폭염에도 배추 병충해 피해가 크지 않고 이달 말 출하되는 배추의 생육 상태도 양호해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상추와 깻잎은 다시 심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수확이 시작되면서 출하량도 늘고 있습니다. 대파는 고온 영향으로 일부 무름병 등이 발생했지만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증가해 가격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전관예우라는 말이 새삼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는 사전적으로는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하지만 퇴임 후에 업무상 연관된 기업에 들어가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걸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철근이 없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시행사 LH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전관유착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합니다. 감사 결과 LH는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시공 경험도 없는 업체들에게 일감을 맡겼는데 다름 아닌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들이었습니다. 현직자는 전관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이 업체들은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명단까지 만들어서 입찰에 활용했다니까 얼마나 일상적이고 체계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조계와 건설업계 등 우리 사회의 암적인 인습으로 자리 잡은 이 전관유착.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관행을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는 없는 걸까요? 우린 그 사례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또다시 세계를 제패한 스포츠 종목 양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궁은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메달리스트라도 일절 시드 혜택 없이 1차부터 3차까지 치열한 선발전을 통과해야 태극마크를 달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경력도 외부의 입김도 아닌 오직 관역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국내 스포츠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 양궁의 세계 최강 비결을 바로 이 전관예우 없는 투명한 선발 과정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착 관계자들을 엄벌하는 한편 전관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혜 없는 투명한 경쟁이 세계 1등을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가 우리 사회 각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양궁엔 전관이 없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소훈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수도권과 경북 남부,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5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새벽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3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방에는 오후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24일째 이어지고 있는 열대야 그리고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폭염은 내일도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5도, 부산 26도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있겠고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광주 34도, 부산 33도로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한낮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 27도, 청주 25도, 대전 23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에는 34도 내외로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24도, 강릉과 울진 23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울진 29도, 속초와 강릉 3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흐려져 비가 오겠고 전라권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내외, 낮 기온은 33도 내외로 무덥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소나기가, 남해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제주에 내리는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다음 주 월요일 제주에 다시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은 날인 광복절, 우린 가가호호 태극기를 내거는 걸로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선열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 왔는데요. 그런데 요즘 태극기 기양이 너무 줄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까지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광복절은 집집마다 빠짐없이 태극기가 휘날렸으면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